폐지했을 때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 간에 매끄럽게 수사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MG 검사들을 대폭 늘려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요즘 활약이 많으신데요.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님 토론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김필성입니다. 여기 생각이 복잡한데 그 언론이 많이 가셨죠 이제 좀 제가 좀 속편하게 말하려고요. 아직 계시긴 하는데 제가 이제 토론부 이게 검찰개혁의 안성이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뭘 쓸까 하다가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를 좀 썼어요. 이론적인 필발들만 썼는데 제가 이제 첫 부분에 좀 얘기를 보충을 하고 뒷부분에 예를 시간에 좀 얘기를 할까 싶은데 사실 지금 이게 이렇게 지난한 이유가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하는 이유가 우리가 검찰이라는 집단이 사실은 이제 하나의 그 권력 집단이자 특권하는 귀족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하자면 정근대적인 귀족 집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걸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원칙에 대한 이런 원칙들이 사실은 당연한 원칙들인데 왜 관철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일단 검찰개혁을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사기소 권력이 얘기되고 있지만 사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이거 민주주의 잘 알려진 민주주의 원리고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민주주의의 기본 정부 구성 원리를 채택하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 옛날 공산주의 국가들 이른바 민주집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걸 안 하고 있는 뿐이지 거의 모든 국가가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엇인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원리는 기본적으로 그 중요한 가치 경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어느 기관이든 그 누구든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만약에 전적으로 믿을 수 있고 전적으로 유능한 집단이나 개인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권력을 몰아주면 돼요.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이른바 철인 정치라는 게 그런 식의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사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방식으로 아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권력을 나눠주고 그 권력을 나눠받은 복수의 집단들이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게 견제의 균형 원리예요. 이제 이걸 먼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강조를 최근에 많이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 검찰에게서 권력을 덜어내는 거를 검찰을 미워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가 국회잖아요. 국회에는 입법권이 주어져 있지만 사법권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국회에 사법권을 주지 않는 이유가 국회를 미워서 만드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권력 분립의 원리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도 제가 어느 토론회에서 검찰에 대한 감정적 제고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부 극단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밀어붙인다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현재 문제는 검찰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을 우리가 심지어 11선 쿠데타라는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자는 논의를 하는 거지 누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효율성 문제예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건 사실은 절차의 리더넌스를 만드는 겁니다. 부차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견제하는 데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비효율성을 감수하는 원칙이에요. 이 비효율성을 감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만이 아니라 물론 행정 절차나 아니면 국가자본에서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죠.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원리고 국민주권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독재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견제의 원리인데 사실 권력 분립이나 아니면 시스템의 이런 식의 권력 분립에는 민주주의 원리를 관철하는데
가장 흔하게 쓰이는 논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는 거였어요. 지금 뭐 제가 이제 여기 썼습니다만 대표적 케이스가 개발 독재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지난 군사 독재,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정당화하는 데 쓰이는 논리인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식의 논리가 사실 지금도 뽑힙니다. 같은 식의 논리가 그 검찰 개혁에서 지금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검찰이 다 하면은 다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 이걸 괜히 나눠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사법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 그 더듬어 올라가면 밑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깔려 있고요. 그 효율성은 처벌의 목적이 있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형사 제도의 목적은 처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형사 시스템의 기본은요. 형사 시스템은 인권을 보호하기 있는 건데 그 인권 보호의 1차적 대상은 피의자와 피고인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은 한 국가 내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에요. 그리고 특히 형사사법 권력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력입니다. 합법적으로. 평시에 사람을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사형 선고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권력을 쥐고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이런 무서운 권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형사 절차에 있어서 국가를 통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되어왔고, 그래서 지금도 판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형사사법 절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피고인, 피해자의 보호, 인권보호, 그리고 소극적 실체지실주의, 그러니까 실체를 발견하긴 해야 되지만 실체 발견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에요. 근데 이런 원칙들을 도외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수사기관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수사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검찰에게 권한을 최대한 집중해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가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파고들면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다 이제 학부 수준의 법학 교과서로 논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법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보여서 하고 있어요. 수사기소 분리는 지금 아까 이제 여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에게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모두 집중해서 주는 것은 지나치는 형사 권력의 집중이고요. 수많은 문제점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검사는 법정에 들어가는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제기를 담당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도록 하고 다른 대부분의 선진 사법 시스템처럼 수사권을 덜어내자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수사사법 절차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지금 적용되는 원칙의 셈이에요. 그렇다면 보안 수사권은 사실 이런 수사기소 분리,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 원리의 중대한 예가 될 겁니다. 그렇죠? 수사에 대해서 원래는 관여하지 않아야 할 검찰이 관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걸 왜 중대한 예로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예시나 아니면 근거를 제대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열심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어이가 없어요. 제가 이걸 검찰개혁 완성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관철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겁니다. 검찰에게. 그리고 물론 이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다시 견제와 균형, 이런 권력 견제나 분리의 문제는 별도로 논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반드시 검찰이 끼어들어야 될 논리적 이유를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주장이 지금도 버젓이 먹히고 이제까지 쓰니까 그 사람들은 관성적으로 이제까지 수사권을 검사했으니까 남겨두자란 말을 합니다.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논리들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 다시 얘기지만 법학과 학부 수준의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논리들이 왜 안 되냐? 다시
다시 아까 처음으로 얘기 돌아가서 시간 다 됐습니다만 이게 검찰의 귀족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거를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이거 저하고 이거 아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 헷갈릴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가 검찰청이 이제 없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원래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5조입니다. 정부조직법 35조 2항에 검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검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법무부에서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뭐 없어진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검사에 대한 사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경찰청 같은 이런 식이면 경찰청 같은 경우는 경찰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청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 실제로 37조 이렇게 돼 있어요. 37조 5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규정인데 시안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직무를 기준으로 관청을 정해놨어요. 지금 정부조직법의 모든 규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만 소속 검사들 업무를 처리하는 관청으로 규정됩니다. 이게 민주당 특위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거야말로 검찰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공소에 대한 사무를 고쳐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결의가 돼서 올라갔어요. 근데 입법 제출력을 보니까 검사를 바뀌어 있었어요. 누군가 바꿨습니다. 누가 바꿨는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게 아무도 모른대요.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이게 검사로 이게 지금 공소에 대한 사무를 다른 곳과 똑같이 공소에 대한 사무를 안 바꾸고 검사로 바꿀 학문적 근거나 논리적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올라가서 위에 누군가가 바꿨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이걸 국회에서 바꾼 건지 정부에서 바꾼 건지 모르지만 여전히 검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관청입니다. 공수처. 검찰청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름만 바뀌고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전히 정부 조직법상으로도 검사는 특권 기능이에요. 우리는 지금 앉아서 여기 뭐 헌법이 어떻고 법원 뜻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특권 집단과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더 이상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와 동일한 민주주의 같은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편견이나 아니면 특권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만집니다. 우리는 이런 거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검찰개혁이 완성되려면 이런 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이거 보도 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엄청 부담 느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말할까 말까 했는데 기자분들이 거의 없어서 얘기했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